안녕하세요. 커피앤크라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사건에 등장한 등장인물들의 사진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블로그에 커피앤크라임을 검색하셔서 제 블로그를 확인해보세요. 자, 오늘 들려드릴 사건은 레슬리라는 여성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레슬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레슬리는 당시 44살로 남미의 가이아나라는 나라 출신의 여성이었어요. 레슬리가 어렸을 때 레슬리의 부모님은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 LA로 이민을 갔었죠. 레슬리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성숙하고 엄마처럼 친구들을 챙겨주는 역할을 주로 했다고 해요. 하지만 남들이 선을 넘으면 할 말은 굉장히 똑부러지게 하는 한 성격하는 여성이기도 했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언니인 아샤와 엄마와 레슬리 이 셋은 삼총사처럼 정말 가까운 사이가 되었대요. 레슬리의 언니인 아샤는 사실 배우이기도 한데요. 미국 유명 드라마 그레이 아나토미에도 출연을 한 적이 있었어. 레슬리는 20대 초반에는 굉장히 바쁘게 살며 자신의 커리어에 집중을 했어.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 라일 헤링이라는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라일은 당시 40대였고 레슬리는 2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크게 나긴 했지만 이들은 성격도 비슷하고 추구하는 사상도 비슷했기 때문에 잘 통했고 나이 차이는 이들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라일은 주변 사람들이 정말 다 좋아하는 남성이었어요. 만약 누군가 라일이랑 문제가 생긴다면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상대편 사람이 잘못했겠거니 생각할 정도였죠. 레슬리 또한 라일한테 푹 빠졌었기 때문에 이 둘은 만난 지 몇 달 만에 바로 결혼을 하게 돼요. 이 둘 모두 성공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LA에 좋은 집도 사고 보트도 샀습니다. 이 둘은 빠르게 결혼을 하긴 했지만 결혼한 지 꽤 됐을 때도 항상 손을 잡고 다니고 커플 아이템들을 착용하고 다니며 굉장히 좋은 사이를 유지한 듯 했어요. 시간은 흘러 2009년 9월이 되었습니다. 레슬리의 언니 아샤는 레슬리의 사장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게 돼요. 레슬리가 출근을 하지 않았고 연락이 되지 않는데 그녀가 어디 있는 줄 아냐는 전화였죠. 레슬리는 결근은 물론 지각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장님은 바로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아샤는 레슬리의 남편 라일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그 또한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가족들은 이들이 교통사고를 당한 게 아닐까,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닐까 걱정을 하기 시작했고 이들의 집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족들은 문을 두드려 봤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몇 시간 동안이나 집 앞에서 기다려봤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 결국 이들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변 확인을 해달라고 말이죠. 미국에서는 경찰이 신변 확인을 나가면 무조건 신변이 확인되어야 그들의 임무가 끝난다고 합니다. 문을 두드려도 아무 대답이 없다면 문을 따서라도 확인을 해야 하죠. 이번 경우도 그랬어요. 경찰들이 찾아와도 이들의 집에서는 어떠한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경찰들은 문을 강제로 타고 들어가게 돼요. 하지만 집 내부는 정말 깔끔했고 별다른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발견했던 몇 가지 이상했던 건 그들의 부엌 테이블 위에 양초가 있었는데 양초가 쓰러져서 촛농이 테이블 위에 녹아 있었고 그 촛농은 이미 굳어있는 상태였다는 것이었어요. 다른 부분들은 다 흠잡을 데 없이 깔끔한데 초가 쓰러진다면 보통 사람들은 바로 치우는데 이렇게 내버려져 있는 게 이상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화장실, 욕조 옆에서 큰 더미에 수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건의 윗부분은 말라있는 상태였지만 밑부분은 아직도 젖어있는 상태였어요. 이 점을 제외하고는 이상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들은 레슬리를 실종신고 처리를 하게 돼요. 그렇게 경찰들은 레슬리의 행적부터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됐던 건 2월 6일, 해당 일로부터 3일 전이었죠. 해당 일은 월요일이었고 마지막으로 목격됐던 건 금요일이었어. 레슬리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건 그녀의 직장 동료였고 레슬리가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걸 마지막으로 목격한 게 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은 사람은 일요일에 들은 것이 다였어. 목소리만 들었기 때문에 그녀가 아파 보였는지 전반적인 상태는 알 수 없었어. 그렇게 레슬리의 언니인 아샤는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SNS에 자신의 동생을 찾는다는 글을 냈고 수많은 전단지가 동네 곳곳에 붙었습니다. 경찰들은 라일과 레슬리의 차량을 대중에게 공개를 해서 제보를 부탁한다고 발표하기도 했고요. 사람들은 이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러 도망간 게 아닐까 했지만 설령 그렇다고 해도 사람들은 이들이 안전한지 생사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샤는 한 달 전 첫 아이를 출산했고 레슬리는 자신이 이모가 된 것에 매우 행복해했기 때문에 도망간다는 게 말이 되지 않았죠. 그렇게 2주가 지났습니다. 아무런 제보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레슬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건 라일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둘 모두 다 연락 두절이었으니까요. 그렇게 2주가 조금 지났을까 경찰은 첫 단서를 잡게 돼요. 그건 바로 경찰들이 라일의 차를 찾은 것이었어. 경찰들은 멕시코 국경을 넘으려던 라일의 차를 발견하게 돼요. 하지만 차 안에는 라일만 있을 뿐 레슬리는 없었어. 경찰들은 즉시 그를 경찰서로 불러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레슬리는 어디에 갔냐는 질문부터 시작되었죠. 라일은 자신이 레슬리를 2월 7일 토요일 밤에 본 것이 마지막이라고 했어. 뭐에 대한 싸움이었는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토요일 밤 이들은 말다툼을 벌였고 화가 난 채 자러 갔다고 했어. 그리고 그가 일요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레슬리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고 했죠. 라일은 아침에 레슬리에게 전화를 했고 그녀가 전화를 받지 않아서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받아들였고 그는 그 또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러 차를 끌고 밖으로 나가서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 돌아왔다고 했어. 하지만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고 계속해서 연락을 해봤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했죠. 그리고 자신이 멕시코 국경을 넘어갔던 이유는 자신과 레슬리가 멕시코에 휴가를 예약해놨기 때문에 혹시 그녀가 멕시코에 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확인을 하러 가던 차라고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질문에 라일은 이제 더 이상의 질문은 감당할 수 없다며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하고는 떠나버렸습니다. 경찰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 우선 언니인 아샤는 레슬리랑 제일 가까웠던 사이였기 때문에 만약 레슬리가 연락이 안 돼서 찾고 있었다면 언니인 아샤한테 물어보는 게 멕시코보다 우선이 아닐까요? 그리고 라일은 발견된 후 여전히 레슬리의 가족들이랑 대화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더 수상해 보였어. 며칠 후 라일은 다시 한번 취조를 받게 됩니다. 사실 첫 번째 취조 때는 레슬리에 대해서 물어보느라 경찰이 주목하지 않았던 점이 이번에는 주목을 받게 되는데 그건 바로 라일의 외모였어. 사실 레슬리가 실종되기 전까진 라일은 긴 드레드락 머리에 수염도 수북했었는데 멕시코 국경에서 잡힌 라일은 머리도 짧고 수염도 없는 모습으로 발견되었죠. 보통 드레드락 머리를 기르기까지 2, 3년이 걸리고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드레드락을 한 사람들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소중히 여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중히 하던 그가 갑자기 머리를 다 밀어버린 게 이상했죠. 그래서 경찰들은 그의 머리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돌아온 그의 대답은 어처구니가 없었어. 라일은 자신이 갱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아서 얼마 전 길을 걷다가 몇 명의 갱 단원들이 자신을 덮쳐서 수염과 머리를 미는 복수를 했다고 했어. 경찰들은 그가 이상하다고 여겼지만 머리를 민 걸로 체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그를 놓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은 다시 한번 레슬리의 집을 조사해보게 돼요. 이번 조사 때는 지난번 지목되지 않았던 점들이 몇몇 가지 추가로 발견됩니다. 첫 번째로 레슬리의 모든 액세서리들이 그대로 화장대에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레슬리는 워낙 꾸미는 걸 좋아해서 액세서리 없이는 외출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가족들조차도 이렇게 말할 정도였기 때문에 그녀가 아무것도 없이 떠나버린다는 게 이상했어. 둘째로 그들의 침대 옆 사이드 테이블 서랍에서 구겨진 레슬리가 라일에게 쓴 손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편지에는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적혀 있었어. 그 내용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라일이 얼마 전 직장에서 해고가 되었고 돈을 벌지 못하다 보니까 라일이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까지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모아놓은 저금에서 돈을 빼서 쓰고 있었는데 저금에서 돈을 빼서 쓰는 것에 적응을 하다 못해서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을 사치품에 다 써버리고 최근에는 휴가를 가겠다고 $1200짜리 호텔까지 예약을 해서 레슬리가 우리는 지금 이럴 여유가 없다고 환불을 하라는 내용의 편지였어. 부부니까 같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자신이 혼자 벌어 먹여 살리기가 힘들다며 편지의 마지막 줄에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자신은 망가졌다며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옷장 안에서 레슬리의 가방이 발견되었어. 가방 안에는 레슬리의 모든 소지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면허증이며 지갑이며 모든 것이 다 들어있었어. 이런 기본 소지품도 없이 그녀가 사라질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방 안에는 스타벅스 영수증이 발견되었었는데요. 그 영수증에 찍힌 날짜는 레슬리가 사라지고 4일 후에 발급된 영수증이었어. 그래서 경찰들은 어쩌면 레슬리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약간의 희망이 생겼죠. 경찰들은 해당 스타벅스 매장으로 가서 CCTV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매장에 들어온 건 레슬리가 아닌 라일인 것이 밝혀졌어. 라일은 자신이 경찰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레슬리가 살아있는 척 그녀의 카드를 써서 스타벅스 영수증을 받아다가 그녀의 가방에 넣어놓은 것이었지만 경찰이 카메라로 확인할 것이라는 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한편 이런 사실들은 대중에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라일은 대중에게서 많은 동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방송에도 많이 출연하고 울면서 사람들의 제보를 부탁한다고 동정심을 구했어. 사람들이 연락할 때는 2주 동안 잠수를 탔었으면서 왜 이제야 온갖 방송에 출연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어.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아서 라일의 전자기기를 압수를 해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라일의 통화 기록을 조회해본 결과 그의 말대로 레슬리가 사라지던 날 그는 레슬리에게 하루 종일 여러 번 전화를 한 기록이 나왔지만 놀랍게도 그 통화는 전부 레슬리가 전화를 받은 것으로 나왔어.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요. 경찰들은 그렇게 다시 한번 레슬리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위치 추적을 시도했죠. 하지만 그들이 위치 추적을 해본 결과 두 휴대폰 모두 같은 위치에서 발신과 수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어. 마치 누군가 한 사람이 휴대폰 2개를 가지고 전화를 걸고 받은 것처럼 말이죠. 경찰은 스타벅스 때도 그렇고 이번 휴대폰 또한 라일이 뭔가를 숨기려고 하는 게 확실해 보였기 때문에 라일의 주변인들에게 라일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했어. 라일은 앞서 말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던 사람이었는데요. 라일을 정말 가까이 아는 사람들의 의견은 약간 달랐어. 특히 남자들이요. 라일은 모든 여성들에게는 정말 살갑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가족을 포함한 남성들은 라일이 말수가 없고 차갑다고 느낄 때가 많았다고요. 그리고 경찰은 라일의 사촌인 말콤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말콤은 사실 레슬리가 사라지고 며칠 후에 라일을 만났다고요. 그때 말콤은 레슬리가 사라진 사실을 모르고 있었지만 그때 라일이 이상해 보이는 건 확실했다고요. 그들은 라일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났는데 라일이 절대로 말콤을 자신의 집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했고 이들은 결국 주차장에서 말콤의 차 안에서 몇 시간 논 게 다였다고 했어.
정말 잠깐만 화장실을 이용해도 되겠냐고 부탁을 했는데도 인테리어 공사 중이라서 안 된다고 거절을 했다고요. 그리고 그는 문맥에 맞지 않는 뜬금없는 말들을 하며 정신이 뭔가 딴 데 가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고요. 그가 했던 뜬금없는 말 중에 하나는 내가 한 짓 때문에 나는 지옥에 갈 거야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콤은 그냥 평소에 힘든 소리를 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 줄 알고 별 생각 없이 넘겼대요. 그런데 나중에 레슬리가 없어졌다는 소리를 듣고 나중에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이 찜찜했던 것이었죠. 사람들은 점점 더 라이를 수상하게 보기 시작했고 레슬리의 언니인 아샤 또한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를 보던 라일의 이웃은 용기를 내서 경찰에 연락을 하게 돼요. 사실 그 이웃은 2월 7일 토요일 밤에 자신이 밤늦게 집에 돌아왔다고 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자신의 집에서 나오는 라일이랑 마주쳤는데 라일은 카트를 가지고 나오고 있었고 카트에는 큰 크기의 카펫이 둘둘 말려서 담겨 있었다고 했죠. 당시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지만 지금 여러 사람들이 라일을 주목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밤늦게 카펫을 가지고 나온 것도 이상하고 카펫의 크기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수상하다고 제보를 했어. 경찰은 라일이 그 후에 그 카펫이 뭐든 다음 단계로 라일의 차에 실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했어요. 사실 라일은 차가 2대 있었습니다. 한 대는 빈티지 캐딜락이었고 하나는 SUV였어요. 그는 캐딜락을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이 아닌 개인 차고에 보관을 해놨었는데요. 경찰들은 경찰견까지 동원해서 차를 수색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2차 모두 트렁크에서 시신을 담은 흔적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았어요. 정보가 새어나가면 라일이 또 도망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차에는 추적기를 몰래 달아놓게 됩니다. 후에 라일이 시신이 있는 곳에 재방문할 그런 가능성을 두고 말이죠. 경찰은 추적기를 달아놓은 3일차에 뭔가를 발견하게 돼요. 라일은 평소에 항상 늦게 일어나는 편이었는데 이날은 아침 6시부터 일어나서 자신의 차를 몰고 근처 공원으로 향했어요. 이 공원은 잘 알려져 있는 공원도 아니었어요. 경찰은 즉시 그곳으로 가서 라일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라일은 공원에 있는 큰 쓰레기통에 가더니 그 주변을 걸으면서 흙을 발로 툭툭 차면서 뭔가를 생각하는 모양이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자신의 SUV를 타고 사라져버렸어요. 아침 6시부터 일어나서 쓰레기통 주변을 돌다가 떠날 이유가 정상인이라면 없으니까 경찰은 다시 한번 경찰견들을 동원했습니다. 이들은 쓰레기통을 확인했지만 이미 쓰레기통은 비워진 후였어. 하지만 경찰견들이 냄새를 맡았을 때 부패하고 있는 시신의 위치가 1m 이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쓰레기통 옆에는 큰 흙더미가 위치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경찰은 인력을 동원해서 흙더미를 파봤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마도 라일이 쓰레기통에 시신을 넣는 과정에서 바닥에 내려놓았다가 쓰레기통에 넣은 것이라면 이 모든 것이 설명이 되었죠. 하지만 쓰레기통이 이미 비워졌고 시간은 이미 2달이나 지났기 때문에 레슬리를 찾을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두들 레슬리가 지금 사망한 상태이고 쓰레기장 어딘가에 2달치 쓰레기 밑에 깔려있을 것이라는 것을 추측하게 됐어요. 가족들은 억장이 무너졌어요. 사망한 걸로도 모자라서 장례조차 치를 수 없게 시신조차 못 찾았으니까요. 하지만 경찰은 그나마 충분한 증거를 모았기 때문에 라일을 체포하게 됩니다. 그는 지금까지도 무죄를 주장하고 왜 레슬리를 죽인 건지 밝히지 않았어요. 하지만 경찰들이 추측한 바로는 욕조에 있었던 많은 양의 수건으로 보아 레슬리를 욕실에서 익사시켜서 죽인 것으로 추정했어요. 그리고 레슬리의 편지로 봐서 금전적인 문제로 다툼을 하다가 죽음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추측했죠. 그는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여러 가지 정황들과 증거로 봐서 그는 2급 살인 혐의를 받고 최소 복역 15년 후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